인천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윤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죠. 32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하지만 고국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생경했어요. 윤희는 오른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해진 사진 속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기를 쥐고 있는 손가락만은 선명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날 버린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바람이 윤희의 뺨을 스쳤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 긴 여정을 윤희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지를 향해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분식집. 그곳에 그 여자가 있다고 했죠. 윤희는 택시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멍하니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윤희는 단 한 번도 엄마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양부모에게도 결코 그 호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들이라 불렀죠. 누군가를 엄마라 부르는 건 자신을 버린 여자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택시가 서울 외곽을 향해 달리는 동안 윤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CEO가 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성공했고 부유했으며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텅 비어 있었죠.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자신을 버린 여자를 마주하는 것뿐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윤희는 정신을 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낡은 간판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경옥이네라고 적힌 그 간판은 바람에 삐걱거렸어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요금을 치렀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윤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분식집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자신을 버린 여자가 있다니. 3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윤희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픔을 돌려주러 왔어요.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김밥과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주방에서는 중년 여성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윤희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사진 속 희미한 윤곽과 같은 얼굴이었어요. 이제 주름이 깊게 팬 하지만 분명 그 여자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당연했죠. 32년 만에 본 딸을, 그것도 3살 때 보낸 아이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김밥 하나 주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경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윤희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지? 자신이 버린 아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윤희의 기억은 미국 교회에 흰색 담장이 있는 집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백인 양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 그것은 겉으로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조롱과 괴롭힘이 그녀를 기다렸죠. 중국으로 돌아가. 네 눈 옆으로 더 찢어줄까? 교실에서 들려오는 잔인한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급식 시간이면 윤희는 구석진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 다가와 도시락을 뺏곤 했죠. 운동장에서는 발에 체익이 일수였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눈빛에서조차 더러움을 읽어야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요? 난 그저 보통 아이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12살 윤희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생각났어요. 윤희는 자신의 눈을 손가락으로 양쪽으로 당겨보았죠. 더 둥글게, 더 크게 보이도록. 그러다 손가락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눈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 윤희의 소원은 그저 미국인처럼 생긴 눈이었어요. 하지만 더 끔찍했던 건 14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양아버지가 윤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윤희의 등을 쓰다듬던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죠. 이건 사랑이야, 윤희야. 우리만의 비밀이지? 그날 밤 이후 윤희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14살의 나이로 거리에 내몰렸죠. 버스 정류장 벤치, 24시간 패스트푸드점, 공원 벤치. 그곳이 윤희의 집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회복지사가 발견하여 쉼터로 보내졌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쉼터, 위탁가정, 또 다른 쉼터. 18이 될 때까지 윤희는 10곳이 넘는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윤희는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세탁소. 닥치는 대로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요. 분식집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윤희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를 향한 분노가 평생 윤희를 지탱해 왔어요.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다면. 그 가정법은 윤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문이었죠. 어쩌면 괴롭힘도 학대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윤희는 김밥을 먹으며 경옥을 계속 관찰했어요. 분주히 주방을 오가는 모습, 손님들에게 정겹게 인사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떡볶이 시식을 권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윤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그날부터 매일 분식집을 찾았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메뉴를 바꿔가며 자리를 지켰죠.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는 경옥은 이 분식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다고 했어요. 결혼도 다른 아이도 없이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윤희에게 작은 만족감을 주었어요. 적어도 다른 가족을 꾸린 건 아니었군요. 일주일째 되던 날 윤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 경옥에게 다가갔어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경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매일 오던 외국인 손님이었으니 얼굴은 익숙했을 테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경옥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경옥에게 내밀었어요. 이 사진 속의 아기가 저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당신이죠? 경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든 경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시간 윤희가 그려온 복수의 순간, 하지만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경옥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희야. 경옥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이겨내야만 했던 이유는 죽도록 미워하고 싶어서였어요. 윤희는 파리의 햇살이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마르세유의 작은 항구 근처를 헤매고 있었죠.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노부인이 다가왔어요.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자리한 그 여인은 윤희를 자신의 작은 부티크로 데려갔습니다. 당신 손이 예쁘군요. 이런 손은 천을 다루어야 해요. 노부인 마담 클레어는 윤희의 손재주와 감각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옷수선을 맡기더니 점차 윤희에게 바느질과 재단법을 가르쳤죠. 윤희는 그 부티크에서 살며 일했습니다. 매일 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1000조각을 모아 옷을 만들었어요. 3년 후 마담 클레어는 윤희에게 파리의 패션 학교 입학 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그걸 묻혀두면 안 되죠. 마담 클레어의 추천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된 윤희는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었어요. 학교에서도 윤희의 독특한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동양적인 미학과 서양의 실루엣을 접목한 그녀의 디자인은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졸업 작품전에서는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의 스카우트 제안까지 받았죠. 당신을 카린 윤희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윤희는 카린 윤희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한국 이름도 없이 그저 윤희라는 성만 남겨둔 채로요. 그 브랜드에서 시작해 5해가 지났을 때 윤희는
자신의 브랜드 메종드 윤을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세계 5대 명품 브랜드 CEO가 되었어요. 성공은 최고의 복수라더니 정말이네요. 윤희는 세계를 누비며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서울은 찾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마주하러 왔습니다. 희야. 경옥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희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분식집의 형광등 불빛 아래 경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가 딸을 알아봤다는 사실이 윤희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기억하시네요. 버린 딸을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복수를 위해 온 것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경옥은 떨리는 손으로 윤희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윤희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만지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옥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5해가 지나서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양부모 밑에서 인종차별 당하며 학교에서는 아시아인이라고 괴롭힘 당하며 14살에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4살에는 양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고요. 경옥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가. 그런 일이. 왜 날 버렸어요? 왜 그때 날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요? 윤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경옥은 천천히 일어나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사실은 달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보낸 거야. 윤희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흔한 변명이네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내 미래를 위해서라고. 아니야. 내가 심장기형으로 태어났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5살도 넘기지 못한다고 했지. 경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당시 그 수술은 한국에서 불가능했어. 미국으로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윤희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에 있는 흉터. 그것이 임양 이전의 기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경옥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장 하나를 팔았어. 윤희는 그 흉터를 바라보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려온 버린 엄마의 모습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있었어요. 잠시 여기 앉겠니? 경옥은 불편한 의자를 권했습니다. 분식집의 불빛이 희미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윤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직 경옥의 말을 모두 믿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들어볼 가치는 있었죠. 경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19살 때였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 그때 만난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 풋사랑이었다고 경옥은 회상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 매일 같은 시간에 그녀에게 바나나맛 우유를 건네던 그 사람이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었을 때 경옥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창피를 당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셨지. 그때 내 아버지를 찾았는데 경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미 떠난 뒤였어. 군대에 입대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었어.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의지할 곳 없던 경옥은 결국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아이를 가졌다며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나를 재앙이라 불렀어. 며칠씩 방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았지.
시어머니는 뜨거운 물로 내 배를 지지기도 했어.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나온다며. 17살의 겨울 만삭이 된 경욱은 결국 시댁에서 가출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서울역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로 그녀를 데려갔고 거기서 윤희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경욱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어. 검사 결과 선천성 심장기형이었지. 수술 받지 않으면 오래 살기 어렵다고. 당시 그 수술은 한국에서 할 수 없었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은 물론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까지 경욱은 모든 것이 막막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장에서 옷 만드는 일뿐이었어. 하루 15시간 일해도 겨우 방값과 분유값을 감당할 정도였지. 수술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 결국 경욱은 한국 미혼모들의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시켜주는 기관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선택이었는지 윤희는 경욱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기 전 내 심장 상태가 너무 위험해서 일단 국내에서 응급수술을 했어.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 신장 하나를 팔았지. 경욱은 자신의 팔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때는 신장을 팔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중개인이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 하지만 난 운이 좋았지. 정직한 의사 선생님 덕분에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 윤희는 말없이 경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려온 버린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그동안 품어온 분노가 점점 혼란으로 바뀌어갔죠.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온 밤을 너를 안고 울었어. 엄마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살리러 보내는 거야 라고 계속 속삭였지. 하지만 3살배기 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니? 경욱의 목소리에는 32년 동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죠? 윤희의 질문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처음 몇 년간은 임양기관을 통해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끊겼어. 임양기관에서는 양부모가 더 이상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지.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 윤희는 경욱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된 노동을 해온 손이었죠. 그 손에서 윤희는 깊은 슬픔과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시 안 돌아올 줄 알았어. 나 같은 사람 기억도 못할 줄 알았어. 경욱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평생 엄마를 증오했는데 그게 다 오해였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32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갑자기 설 자리를 잃었죠. 만약 경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윤희는 엄마를 오해한 채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희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있던 그 흉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는 그저 내가 한국에서 왔을 때 이미 있던 것이라고만 설명했죠. 경욱은 부엌으로 가 낡은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경욱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진단서와 수술 확인서를 꺼냈죠. 종이는 오랜 세월에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 긴급 수술 필요. 윤희는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었어요. 거기에는 분명 윤희라는 이름과 함께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이건 경욱이 내민 것은 발이 닳도록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는 편지였어요. 미국 임양기관에서 보낸 편지로 윤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구석에는 작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5살쯤 된 윤희의 모습이었죠. 이 편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어.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 경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윤희는 세상을 향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더 이상 편지도 사진도 오지 않았죠. 경옥은 이어 말했습니다. 몇 년 뒤 임양기관에 찾아가 너의 소식을 물었지만 그들은 양부모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법적으로도 내가 너에게 접근할 권리가 없었지. 윤희는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장기를 팔고 모든 걸 포기했던 여자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그 여자를 증오하며 살아왔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간 무책임한 여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강하게 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남겠다는 결심, 세상을 향한 분노.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경옥은 천천히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윤희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이야.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윤희는 경옥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희미한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 흉터에 윤희는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엄마의 손길이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다시 찾지 않았어요? 윤희의 질문에는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찾았지. 매일 기도했어. 너 이름조차 부르지도 못하고. 경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미국을 찾아가려고도 했어. 그런데 비자가 거절됐지. 3번이나. 미혼모 출신의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이유로. 윤희는 경옥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패션 잡지에서 카린 윤이라는 디자이너의 기사를 봤어. 사진 속의 그 여자가 너무 낯익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그저 내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윤희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많은 잡지에 실렸던가요? 국내 잡지에도 자신의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날 알아보셨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경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어. 그 눈, 그 입술, 그 모든 게. 특히 내 눈썹 위의 작은 점, 그건 내 할머니를 닮았거든. 윤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썹 위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 점을 커버하기 위해 항상 화장을 했었죠. 그것이 유전적 흔적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저녁, 분식집 창문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맺혔습니다. 윤희와 경옥은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사이의 긴장은 조금씩 풀려갔죠. 내가 평생 엄마를 증오했는데 그게 다 오해였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경옥은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35해 만에 찾아온 딸, 그 시간의 무게를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말로는 부족했죠.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지냈니? 경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마르세유에서 우연히 만난 노년의 부티크 주인부터 파리 패션 스쿨 그리고 세계적인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되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세우기까지의 여정이었죠.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소외된 아시아계 미국인 소녀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역경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경옥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어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기쁨,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난 항상 궁금했어. 경옥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행복한지.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동안 성공은 있었지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늘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윤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엇이 내게 부족했니? 소속감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도 아닌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경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딸에게 이런 상처를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경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다른 언어로 다른 삶을 살아온 모녀. 그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당신이 정말 내 엄마가 맞다면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 재혼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도 갖지 않고 왜 이런 허름한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윤희가 물었죠. 경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항상 같은 장소에 있었지. 다른 아이를 갖는 건 너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재혼은 내 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으니까. 윤희는 놀랐어요. 아버지요? 저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요? 그는 널 버린 게 아니야. 경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존재를 몰랐어. 내가 그에게 말할 기회도 없었고.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도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 엄마도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경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 끝내 그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신문에서 그의 소식을 볼 수 있었어. 그는 건축가가 되었더라. 꽤 유명한.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존재. 그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죠. 윤재여. 경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 성이 윤희야. 윤희는 그제야 자신의 성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단지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쉬운 짧은 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거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경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윤희는 경옥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53세, 평생 고생만 한 듯한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그런데도 눈빛만은 따뜻했죠.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눈빛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정말 저를 위해 그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윤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경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는 없어.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전부였으니까. 새벽이 오기 전 분식집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어렴풋이 거리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윤희와 경옥은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죠. 긴 대화 끝에 찾아온 침묵,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윤희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어요. 평생 거부해왔던 단어였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경옥은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딸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뭐라고 부른 거니? 경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혼자 벌 받는 삶 끝내요.
나랑 프랑스로 가요. 경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윤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삶에서 벗어나서 저와 함께 살아요. 제 집은 충분히 넓고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윤희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경옥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정말 날 용서한 거야? 사랑은 용서보다 깊은 감정이라더라고요. 윤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 아직 엄마가 필요해요. 경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5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32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난 프랑스어도 못하고. 경옥이 망설였습니다. 윤희는 경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그날 밤 윤희는 경옥의 작은 고시원 방에 함께 묵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 놓인 작은 침대,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윤희의 어린 시절 사진과 임양 관련 서류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 생일마다 엄마가 제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윤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편지 봉투들은 모두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죠. 보낼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매년 썼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직접 주려고 했지. 경옥이 설명했어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윤희에게 보내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첫 걸음을 뗐을 아이에게, 첫 운동회를 맞이했을 아이에게, 중학교에 입학했을 아이에게, 성인이 되었을 아이에게. 매년 그 순간순간을 상상하며 쓴 편지들이었죠. 엄마, 정말 저를 잊은 적이 없었군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단 하루도 없었어. 경옥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호텔로 돌아가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경옥의 여권 발급부터 프랑스 비자 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밟았죠. 유명 디자이너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 비자 발급도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경옥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윤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죠. 무섭지 않아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경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윤희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복수하러 왔다가 사랑을 찾아 떠나는 아이러니.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윤희는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경옥이 궁금해했죠. 윤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 집은 파리 외곽에 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죠. 정원도 있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주방도 크고요.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경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꿈만 같구나. 이제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거예요. 파리행 비행기 안에서 경옥은 윤희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윤희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윤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라인. 그리고 눈썹 위에 작은 점까지. 결국 찾았네요, 엄마. 윤희는 속삭였어요. 당신을 미워한 시간보다 그리워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파리 외곽의 고요한 저택, 빛나는 창문 너머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옥은 처음으로 정원에 화초를 심었어요. 마른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서울 고시원의 작은 창가에서 키웠던 화분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경옥이 윤희에게 물었어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엄마의 정원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정원을 비추자 경옥은 흙이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났어요. 윤희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며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집을 바라보았죠. 3층짜리 석조 저택, 넓은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경옥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윤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받아야 할 삶이었어요. 35해나 미뤄진 행복이죠. 경옥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녀는 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죠. 프랑스에 도착한 지 석 달, 경옥은 놀라운 속도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부터 시작해 이제는 시장에서 흥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윤희의 집 근처 빵집 주인과는 이미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특별한 바게트를 받아오곤 했죠.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으세요? 윤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경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무엇이 그립겠니? 그리고 이 집 주방은 내가 평생 꿈꿔온 그곳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경옥은 프랑스 현지 재료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빵집 주인에게 도움을 받아 특별한 발효종을 얻어 막걸리를 빚었고 현지 채소로 김치도 담갔어요. 점차 그녀의 요리는 윤희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죠. 윤희는 새로운 패션 컬렉션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루츠루츠였어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패션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죠.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거니? 경옥이 윤희의 스케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드레스 디자인을 가리켰어요. 엄마를 모티브로 한 드레스예요. 이 실루엣은 엄마가 분식집에서 입던 앞치마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패턴은 엄마가 처음 심은 꽃들이에요. 경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자신이 윤희의 작품 세계에 들어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된다니. 평범한 게 아니에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특별하고 아름다워요. 컬렉션 발표의 날, 경옥은 처음으로 윤희의 쇼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세계 각국에서 모인 패션 관계자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프런트 로우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였죠. 여기는. 경옥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엄마예요. 쇼가 시작되고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을 때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윤희의 새 컬렉션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아름답게 넘나들었어요. 마지막 피날레 드레스는 바로 경옥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죠. 쇼가 끝나고 윤희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루츠라는 주제로 작업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납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 때로는 아픔을 거쳐.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오죠. 저에게 그 뿌리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윤희는 경옥을 무대로 초대했어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오른 경옥에게 윤희는 꽃다발을 건넸죠. 사랑은 상처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날 저녁 파리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별이 빛났습니다. 윤희와 경옥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참 신기하지 않니? 경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나다니.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찾을 때까지. 경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희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된 이들이 마주한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죠. 윤희야. 경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 윤희가 대답했어요. 행복하니?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요? 나도.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 경옥이 대답했어요. 그날의 하늘은 파랗고 따뜻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여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가 되어 흘러갔습니다. 당신을 미워한 시간보다 그리워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윤희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죠. 그리고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그 모든 시간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경욱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윤희는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어요. 때로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때로는 그저 나란히 앉아 시간을 보냈죠. 그들의 행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단단했습니다. 파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절처럼 변함없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그들은 함께 쓰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